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춘식이가 하루는 길을 가다 급동이 마려웠는데 아이고 갑자기 뭐야? 아까 먹은 돼지고기가 잘못됐나? 이거 이러다 싸겠는데 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구나. 춘식은 어느 양반댁 앞에 서는데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누구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 똥이 마려워서. 뭐야, 이 미친 놈은.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저 잠시 문 좀 열어보시오. 그때 양반댁 여종이 문을 여는데 내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똥이 마려워 죽을 것 같소. 내 한번 신세 질 수 있겠소? 아니 될 말씀이오. 어디 처음 본 사람을 집으로 들이고 또 측간까지 내준단 말이오. 주인 많이 마시면 큰일 날 일이오. 그냥 길에다 싸시오. 선비 체면에 어찌 길에다 싸겠소. 내가 30전 드리리다. 제발 처지 좀 봐주시오. 은혜 꼭 갚으리다. 여종은 마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후딱 싸게 만들고 보내면 30전을 그냥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춘식이를 집 안으로 들여 측간으로 안내하는데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춘식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마님 오시면 나는 그냥 쫓겨날 텐데. 이보시오. 적당히 끊고 빨리 나오시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오. 네, 볼 일은 다 보았는데 돈 내고 측간을 세냈으니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거라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 잡놈아 빨리 안 나와? 못 나가. 때려 죽여도 못 나가. 그렇게 둘은 문 하나를 두고 싸우다 여종은 결국 이보시오. 그렇다면 내 그 돈 돌려드릴 테니 빨리 나오시오. 그 말에 춘식은 측간에서 나오는데 시원하다. 시원해. 그렇게 춘식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볼일을 다 보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여종이 춘식에게 똥물을 끼얹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런 도라이년을 봤나? 어서 문 여시오. 어서. 얼굴 좀 씻고 가게. 그러자 여종이 춘식에게 내 50전 주면 씻고 가게 해주겠소.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홀로 남은 과부 명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당신 없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구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울음이 계속되자 이웃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에 옆집 사내 팔보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저것은 분명 거짓 울음이 틀림없어.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어느 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비까지 내리는 밤 팔보기는 명자의 집으로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구나. 팔보기는 명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절구공이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명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외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썩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니 매일 밤마다 자네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그래서 어렵게 채소 장사하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소? 그렇지. 그러니 어렵게 더 장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갑시다. 아니 돼요.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러면 왜 밤마다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것이오? 하니 명자가 우물쭈물하며 말하길 그건 날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이랑 가지가 싱싱한지 밤마다 시험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 명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노부부가 어리석은 바보 사위를 얻어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노인이 딸에게 떡을 만들어 먹자고 하였다. 얘야, 출출한데 떡이나 좀 쪄오너라. 잠시 후 배고픔을 참지 못한 사위가 부엌으로 들어가 여보, 배고파 죽겠어. 언제 떡을 먹을 수 있어? 이에 딸이 떡을 사위에게 건네주는데 네, 이제 다 했어요. 이 접시의 떡은 당신 드시고 저 접시는 아버지께 드리세요. 알겠어. 사위는 떡을 들고 장인어른 앞에 앉아서 장인 어른, 떡이 참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 것이 더 많은지 세어봐야겠어요. 하며 사위는 떡을 세기 시작했다. 장인 어른의 것은 5개, 내 것은 7개구나. 하하, 여보, 내 것이 2개 더 많소. 그 말을 듣고 딸은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밤이 되자 딸은 조용히 남편을 꾸짖었다. 서방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님보다 떡 몇 개를 더 드렸는데 어찌 숫자를 헤아려 나를 민망하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생각하여 처신해 주세요. 아, 미안하오. 내가 생각이 짧았소. 앞으로는 잘 처신하겠소. 다음날 사위가 장인에게 말하는데 장인어른, 어제 그 떡 말입니다. 장인어른하고 제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 떡이 5개고 장인어른 떡이 7개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떡을 좋아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떡 하나만큼은 장인어른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맛있는 건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에 사위가 웃으며 말하길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장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밤부터 더 좋은 떡 먹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어떤 정승이 있었는데 생각이 깊어서 국가적인 큰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자질구레한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한 번은 집에 있으니 머슴 덕세가 앞에 와서 호소하기를 대감마님, 제가 장작을 다 패고 나서 조금 쉬고 있는데 3월 인연이 와서 저보고 맨날 놀고 잠만 잔다고 시비를 걸어 서로 싸웠습니다. 3월이가 계속 저를 꾸짖으면서 잘난 체를 하니 하도 억울해서 대감마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옵니다. 3월이 좀 야단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정승은 그래, 듣고 보니 내 말이 옳구나. 그러니 나가서 하던 일이나 계속하거라. 하고 달래어서 보냈다. 얼마 후 조금 전에 덕세와 싸운 사머리가 화가 잔뜩 나서 들어와 아뢰었다. 대감마님은 잘 모르셔서 그러시지만 덕세가 이 집에서 제일 게으른 게 사실입니다. 밤에 힘쓸 줄만 알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다 못해 싸운 것이니 제 잘못이 아니고 덕세 잘못이옵니다. 그런데 그 덕세 말만 듣고 옳다고 하셨으니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이 또한 말했다. 내 말도 옳으니 울지 말고 가서 일하거라. 옆에서 이러한 정승의 처사를 보고 있던 조카가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숙부님, 두 사람이 싸웠으니 한쪽이 옳으면 한쪽이 그른 것인데 어찌 양쪽이 모두 옳다고 하십니까? 이 말에 정승은 조카를 쳐다보고 말했다. 그래, 내 말 또한 역시 옳은 말이다. 그렇게 조카가 물러나고 잠시 후 의원에 갔다 온 부인이 대감 앞에 나왔다. 그래, 의원은 잘 갔다 오셨어? 무슨 병이라고 하더이까? 아니 글쎄, 내가 요즘 입맛이 없고 기운도 없는 것이 모두 다 양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하더라오. 의원이 처방해 주길 이제부터 3일에 한 번씩 대감과 합방하여 양기를 채우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정승이 놀라며 말했다. 그 말은 옳지 않소.
그놈은 분명히 돌팔이가 틀림없어. 내 그렇게는 못하오. 이에 부인이 화를 내며 야, 이 이놈의 영감탱이야. 부인이 아파 죽겠다는데 합방이 뭔 대수라고? 내 당신이 일이 나올 줄 알고 이미 덕수에게 부탁해 놨으니 그리 아시오. 이 말에 정승은 부인을 쳐다보며 그 말은 옳소.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여색을 밝히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첩도 모자라 여종까지 좋아하여 집안 사람 몰래 여종과 은밀히 즐기고 있었다. 하루는 무슨 일로 여종의 남편을 불러 이르는데 떡새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어른. 저 건너마을 김대감 댁에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그리고 그동안 네가 집안 일을 많이 했으니 가는 김에 하룻밤 자고 읍내 구경도 하고 좀 쉬다 오너라. 내 여비는 넉넉히 챙겨주마. 네, 주인어른 감사합니다. 하지만 떡새는 주인의 시커먼 속내를 다 알고 있었다. 갑자기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하룻밤 잠까지 자고 오라니 아무래도 수상하구만. 그리하여 떡새는 다른 사람을 대신 심부름 보내고 그날 밤 부인 대신 자신이 방에 들어가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이미 종이 출발한 줄 알고 아무 거리낌 없이 여종의 방에 들어갔다. 욕정이 일어난 선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요 이쁜 것 그동안 내 참느라 고생 많았네. 선비는 한 손으로 이불을 걷고 종의 두 다리를 들어올린 뒤 허리를 꽉 끌어안는데 그런데 조개 대신 웬 도깨비 방망이가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놀란 선비가 불을 밝히고 나니 이 모든 게 떡새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선비는 뭐라 둘러댈 말이 없어 오히려 떡새에게 호통을 치며 야, 이놈 떡새야. 종놈의 물건이 어떻게 그렇게 양반보다 크고 굵단 말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자 떡새가 아니, 뭐라고요? 소인의 물건이 크고 작은 것을 양반이 알아 무엇합니까요? 별걸 다 간섭하십니다. 하니 당황한 선비는 다시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마누라가 말하길 니놈의 물건이 내 것보다 크다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일생을 주색에 파묻혀 살아온 한 노인이 어떻게 또 새로운 첩을 맞아 즐겁게 살까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남학신을 신고 2층을 올라가 커다란 북 위에 구슬을 던져서 튕기는 꿈을 꾸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요상한 꿈이냐? 노인은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해서 곧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하게 했다. 점쟁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남학신을 신고 2층에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이며 구슬을 가죽으로 된 북 위에 굴려 튀는 것은 솔개가 높이 나는 것 같이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아무 생각 없이 또 첩을 얻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정열을 불태우며 향락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아이고, 좋다 좋아.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러나 노인은 한 달도 못 가서 그만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용한 의원을 불러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젠 약도 소용없다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보시게 의원 양반, 내가 아주 좋은 꿈을 꾸어서 그걸 따랐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어? 노인은 한탄하며 의원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의원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해몽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의 연세로 남학신을 신고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간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노인은 다시 손을 내밀며 의원을 붙잡고 물었다. 의원 양반, 그럼 구슬을 북 위에 던져 튀는 것은 무슨 뜻이요?
이에 의원은 딱하다는 듯이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 두 장으로 만든 북 위에다 구슬을 던졌다 함은 두 사람의 살가죽 사이에 알이 끼어서 터져 죽게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후 노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선비 최만길은 자기가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생각하며 바둑으로 내기하기를 좋아했고 항상 내기에서 이겼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름다운 첩이 하나 있었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부자 상인이 최만길의 첩을 흠모해 바둑으로 그 첩을 빼앗을 계책을 꾸며냈다. 상인은 화려하게 장식된 아름다운 말 한 장을 하나 가지고 찾아와서 최만길에게 그것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자고 했다. 내 장사하며 중국서 어렵게 구한 말 한 장인데 내기 바둑 한번 어떻소이까? 나도 바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소이다. 좋소이다. 그렇다면 나도 귀한 청자 하나를 걸 테니 어디 한번 더 봅시다. 바둑에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최만길은 속으로 기뻐하며 그 제의에 응하니 상인은 일부러 바둑을 져서 그 안장을 잃어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상인은 더 많은 값진 물건을 가지고 와 또 내기 바둑을 두자고 최만길에게 제의하였다. 내 이번에 실력을 더 갈고 닦아왔소이다. 지난번과 비교도 안 되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선비님은 무엇을 걸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 예쁜 첩을 걸고 한판 승부를 겨루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인은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러자 최만길은 전에 바둑을 이긴 적이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문제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지요. 내 아끼는 첩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겠습니다. 그러고 두 사람은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최만길이 첫 판을 지고 말았다. 이에 상인이 최만길에게 계속 져도 정말 후회가 없겠느냐고 살살 긁었다. 어찌 오늘은 저번만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절 한번 하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지요. 하니 최만길은 오기가 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게요? 3세판이 정석아니요. 하면서 화를 냈다. 결국 두 사람은 바둑을 계속 두었는데 최만길이 3전 3패를 하고 첩을 넘겨주었다. 결국 첩은 상인의 배를 타고 울며 떠나갔다.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상인이 찾아왔는데 이보시오 선비님, 이번에도 내기 바둑 한번 어떻습니까? 네, 더 많은 보물과 그 첩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일부러 실력을 숨기고선 나를 골탕 먹이지 않았소. 하니 상인이 난처해하며 그게 미안하게 됐소이다. 사실 내가 그 첩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게 됐소. 이러다 얼마 못 살고 골로 가게 생겼단 말이오. 그 첩이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오. 그렇다고 일부러 져주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소이다. 하니 부자 상인이 좋소이다. 그렇다면 바둑 둘 필요 없고 그냥 다 가지시오. 그러면 곤란한데 그럼 그냥 보물만 받으면 안 되겠소? 그렇게 상인이 급히 떠나가니 최만길은 첩과 더 많은 보물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부인이 있었는데 음양의 이치를 아직도 알지 못하여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린 신부를 맞았더니 음양의 이치를 몰라 그 짓을 못하니 답답하기가 그지없구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답해하던 남편은 어떤 계략을 생각하고 방으로 급히 들어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빨리 내 외출복을 내오시오. 아니, 외출복을 입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하고 아내가 물었다. 이에 남편이 말하길. 건넌 마을에 사는 박씨 알지? 그 친구 부인이 남편을 멀리하더니 그만 거시기 가운데 쥐의 귀가 돋아나더니 얼마 안 있어 죽었다는군. 그래서 지금 문상하러 가야 하오. 그 말에 부인이 얼굴빛이 변하며 말하길. 여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치마를 들치고 속옷까지 내려 겨우 머리를 밑으로 구부려 자신의 거시기를 자세히 보니 과연 쥐의 귀와 같은 것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
부인은 크게 놀라 황급히 남편에게 말하길. 이를 어쩌면 좋소. 나도 거시기에 쥐의 귀가 돋아났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 문상하러 갈 시간이 없구려. 얼른 당신 병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오. 하자 이에 아내가 말하길. 아니에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문상 갔다 오세요. 우리 집은 고양이를 키우니 걱정 없어요. 옛날 어느 고을에 전성기가 지나 뒷방으로 물러난 홍랑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오랫동안 그 기방에 자주 드나들며 그 기생과 알고 지내온 한량 하나가 홍랑이의 방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홍랑아, 아직까지도 널 찾아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기방을 찾는 양반들이 꽤 많았는데 어느 두 양반이 짝을 지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홍랑이 말했다. 마부장과 우별감이 오시는군요. 얼마 후에 또 두 사람이 들어오니 여초관과 최서방이 오시는군요. 그런데 먼저 온 한량이 가만히 바라보니 지금까지 들어온 네 사람의 성이 분명 김씨요, 이씨인데 홍랑은 마씨니, 여씨니, 우씨니, 최씨니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해 기생에게 물었다. 내가 기생짓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손님들의 성씨를 그토록 모르는 것이냐? 하니 기생이 말하길. 그분들이 다 나하고 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소이까? 마씨, 여씨 등의 성을 붙인 것은 그분들과 밤일을 치룬 다음 제가 지은 벼로들이지요. 그러면 어찌하여 그런 벼로를 지은 것인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한량의 물음에 홍랑이 다시 설명하였다. 그중 아무개는 덩치가 크고 물건도 크니 성이 마씨인 것이 분명하고, 다음 아무개는 몸은 작으나 아래 것은 몹시 크니 성이 여씨인 것이요. 또 아무개는 한 번 꽂으면 금방 토하고 다시 토하고 하니 성이 우씨요. 다른 아무개는 참새가 위로 오르고 아래로 내렸다 하기를 변화무쌍하게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도 그러하니 참새 작과 글자가 비슷한 최씨라 붙인 것이지요. 이에 한량이 말하길. 그렇다면 나 또한 당연히 내가 벼로를 지었겠구나. 홍랑은 당연하다듯 웃으며 당연히 있지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내 참으로 궁금하니 어서 말해보거라.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날마다 기방에 찾아와 헛되이 와서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니 당연히 허생원으로 부르는 것이 제격이지요. 그러자 한량이 말하길. 그런데 그것 참 이상하구나. 헛되이 와서 헛되이 가는데 어째서 올 때마다 내 지갑이 텅텅 비는 것이냐? 옛날 어느 마을에 약초꾼 부자가 나흘 만에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집에는 아들 혼자 있었다. 땡구야, 네 엄니는 어디 갔어? 몰라요. 아까까지 집에 있다가 나갔어요. 이 여편네가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던가 나물이나 캐서 돈이라도 벌지 밖에만 싸돌아다니네. 아들아, 어찌 애미가 집에만 답답하게 틀어박혀 있겠냐? 무슨 볼일이라도 있겠지. 그래, 근데 집에서 뭐 했는데? 집신장수 박씨 아저씨랑 방 안에서 옷을 벗고 그리고 뭐 했는데? 웜에 놔주고 이러면서 막 앞으로 뒤로 올라타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 여편네가 내 느낌이 안 좋더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만.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네, 똑똑히 봤지요. 제가 아버지 닮아서 몰래 보는 거 잘하잖아요. 아니 그게 사실이냐? 며느라기가 어쩌다가 그런 짓을. 남편이 약초꾼이라 허구한 날 집에 안 들어오니 외로워서 그랬나 보다.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아주 다리몽둥이를 그냥. 너 이따가 엄마 오면 그 말 그대로 해야 된다, 알았지? 네, 아버지. 그날 저녁 부인이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오긴요. 나물 캐서 팔고 왔지요. 오호라, 이제 거짓부렁이까지. 너 오늘 잘 걸렸다. 무슨 소리예요?
야 땡구, 어서 말해봐. 그러니까 엄니가 말이에요. 집신장수 박씨 아저씨랑 둘이 방 안에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오늘 끝장 내버릴라니까. 아 글쎄 엄니가 아버지가 달래 아줌마랑 방 안에서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었다니깐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아니 뭐라고? 달래 인연이 나도 모자라 아들한테도 손을 대 이런 썩을 년이.